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서유럽의 변화, 지난 시간에 배운 서유럽의 변화는 이제 장원이 해체되고 중앙주권 국가로 이제 변신한다. 요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르네상스라는 문화가 시작되는데 르네상스? 뭐지 얘가? 이 르네상스가 프랑스어로 재생 부활을 뜻해요. 재생 부활. 재생? 그럼 옛날 걸로 뭐 좀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이잖아. 옛날로 돌아가자. 어디냐면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자. 지금은 언젠데? 중세란 말이야. 중세는요, 모든 학문이나 생각이 신 중심이었어. 아주 종교 중심이었어. 그런데 이 중세가 끝나갈 무렵인 이 15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되는데, 이 르네상스는 이 중세 별로고 옛날 고대 로마가 좋단 말이야. 이쪽으로 좀 다시 돌아갑시다 라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는 뭐가 좋았냐면요,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이거를 우리는 인본주의라고도 부르죠. 인본주의.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인문주의가 발달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 르네상스 때 시작이 됐고요. 이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중세 사회는 끝나고 이제 근대 사회로 바뀝니다. 르네상스는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어요. 왜 많은 도시 중에서 하필 이탈리아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됐을까?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가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왜 벌었냐? 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유 돈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돈이라고 안 그러고 경제적 번영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경제적 번영. 얘네가 뭘 해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더라? 농사를 지어서? 아닙니다. 지중해에서 무역을 해서, 즉 장사를 해서. 그럼 이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상인이겠죠. 이 중에 피렌체 지방에는요, 메디치 가문이라는 유명한 상인들이 있는데, 이 가문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럼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이 가문이 형성돼요. 이 돈 많은 상인, 돈 많은이라고 쓸게. 돈 많은. 좀 유치한가? 부유한으로 바꿀까? 부유한 상인들이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돈은 많은데 우리 가문의 영광을 좀 멋지게 남길 방법 없을까? 예술가들이 나를 위해서 좀 작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마침 예술가들이 되게 가난해. 그럼 내가 걔네들한테 돈을 주는 거지. 야, 멋진 작품 만들어봐. 내가 돈은 팍팍 줄게. 이렇게 하면서 예술과 학문에 얘네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술, 학문,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다른 원인으로는 이 이탈리아가 있는 장소가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가 있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유산이 어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어. 그걸 가지고 다시 연구를 시작해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럼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면은 학자들, 좀 똑똑한 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이때 비잔티움이 망합니다. 비잔티움이 망해요. 여기에 있는 똑똑한 학자들이 이주합니다. 나 여기서 하던 대로 고전 연구할래. 고전 연구. 여기서 고전이라는 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탈리아에서 막 문화가 이제 막 꽃피웁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발달이라고 쓸게요. 발달 원인, 발달 원인, 경제적 번영, 문화유산 있고, 그다음 학자들 이주한 거. 요 세 가지. 그래서 그럼 어떤 문화가 꽃피웠는지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대표적으로 문학 작품, 그러니까 책이죠. 책에는 보카치오가 쓴 책인데 데카메론이 있어요. 데카메론. 이 책이 지금으로 치면은 넷플릭스?
넷플릭스라고. 우리 넷플릭스 틀면은 여러 가지 드라마를 많이 볼 수 있죠. 당시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했다 그랬잖아. 한 10명의 남녀가 전염병을 피해 시골 별장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심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핸드폰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고 뭐 하겠어. 서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100가지 이야기를 모은 책이 바로 데카메론인데, 그러면 이 데카메론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재밌으려면은 누구를 좀 이렇게 까야 돼.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막 성스러운 종교 이야기, 뭐 하나님은 좋은 말만 하는데, 여기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우리 사랑, 빼놓을 수 없지. 남녀의 사랑, 부패한 성직자를 막 놀리는 내용. 너무 재밌죠? 아주 적나라하고 유머러스하게 놀린다는 거를 또 풍자했다라고 해요. 인간은 원래 이래 하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 미술 작품을 볼까요? 미술은 3대 거장이 있죠.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레오 뭐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있죠. 미켈란젤로. 또 하나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이 다빈치가 어떻게 이탈리아에 입성을 했냐면은 자기 소개서를 썼어. 저는 뭐 가벼운 다리도 만들 수 있고 대포도 만들 수 있고 남는 시간에 그림 좀 그립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이탈리아 어떤 도시의 통치자에게 보냈는데, 그 통치자가 마음에 들어서 다빈치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청으로 그린 게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는 그림이 있죠. 그림에 이제 원근법이라는 게 사용되는데, 옛날 중세에는 가까이 있거나 이제 멀리 있거나 얼굴 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2D 평면적이요. 그런데 이때부터 가까이 있는 애는 얼굴이 크고요, 뒤에 있는 애는 얼굴이 작죠. 입체감이 살아나죠. 이게 3D인데 이걸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이 원근법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바로 이런 그림이 탄생하죠. 자, 친구들 원근법을 느낄 수 있나요? 요게 보니까 요런 거, 요렇게 해서 뭔가 입체감이 보이지. 이 뒤에 배경을 보면은 요런 게 이제 원근법이 활용된 그림인데,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그림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피렌체 근교에서 태어났는데 그 재능을 알아본 거야. 당시 피렌체의 어떤 권력자가.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양아들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13세부터 미켈란젤로의 조각 실력을 보고 이 아이 천재인데 데리고 와가지고 먹고 자면서 교육을 받게 하고, 훗날 이제 피렌체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대한 대리석, 이 돌이 이렇게 하나 있었대. 이 대리석이 있었는데 너무 크고 결이 나빠서 다른 조각가들은 포기한 돌이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돌로 가볍게 작품을 만들어내니 그게 바로 다비드상이죠. 자, 이게 다비드상인데 선생님이 이거 초등학교 수업할 때는 얘를 히든 처리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강조하는 것 같네. 자, 이건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완벽한 인체 비율을 표현했다는데, 옛날엔 좀 비율이 좀 지금이랑 좀 더 길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선생님 만족스럽지 못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하나를, 요거 피에타상이 있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피에타상. 조각인데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디테일, 이 옷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봐봐. 대단한 천재의 예술가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이 미켈란젤로를 시켜서, 이 교황이 좀 이제 고집불통이야. 나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주였나 봐. 얘 보고 교회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억지로. 나 싫은데.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리게 해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나는 조각가지 화가가 아니야 라고 화를 내면 도망치기도 했지만, 그 교황이 제발 그려줘 해서 4년 동안 천장에 매달려서 그 거대한 그림을 또 완성하기도 합니다. 이 라파엘로는요,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가 유명했을 때 쟤네들의 장점을 쏙쏙 빼서 자기가 이제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라파엘로는 다빈치의 화풍 중에서 예전에는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색칠 이렇게 뭐 선이 좀 명확한 거. 근데 아니 어떻게 사물에 선이 명확하냐? 난 선이 없다. 선이 없다. 약간 요렇게 그리는 거. 요거를 마토 화풍이라고 합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선. 요런 거를 그대로 따라서 했고,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역동적인 인체를 표현했죠. 그거를 다 흡수하고 성격도 좋고 해서 뭐 사람들이랑 싹싹하게 지냈대요. 또 교황이랑 사이가 좋아서 교황이 자신의 집무실 벽면을 라파엘로에게 또 꾸며봐라 해서 라파엘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으니 그게 바로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테네 학당. 아테네 학당 그림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그럼 아테네니까 고대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고대가 아니라 이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건축을 한번 알아볼게요. 건축은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르네상스 양식. 전에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배웠죠.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은 대칭, 비례, 이걸 중요시합니다. 왜냐면은 인간 중심으로,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인간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게, 인간 자체가 좌하고 우가 다 균형이 맞아 있어요. 우리 귀도 2개죠. 눈썹도 2개고, 눈도 2개고, 콧구멍도 2개죠. 팔도 2개고, 뭔가 대칭이 딱 되었는데 사람이 이걸 봤을 때 편안해, 안정적이여 라는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건축물도 요렇게 짓자. 성베드로 성당이에요. 성베드로 성당. 요걸 보면은 균형이, 좌우 균형이 이렇게 좀 맞춰져서 반으로 딱 쪼갰을 때 안정감 있고, 예를 들면 여기는 창문이 있으면은 창문의 뭐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일치시키는 거죠. 자, 요게 르네상스 양식이고, 인간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양식이 발전했다. 성 베드로 성당이 대표적인 건물이다.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은 이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르네상스가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처음 생겨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랑 나중에 번지게 된 르네상스랑 조금 스타일이 틀려요. 이 나중에 생긴 르네상스는 알프스라는 산을 기점으로 그 북쪽에 있는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알프스 이북에,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가 포함되겠죠. 르네상스와 그리고 과학기술도 같이 발전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제목을 쓸게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보다 조금 시간이 후가 되겠지.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요. 그럼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언제냐면은 16세기 이후에 확산이 돼요. 확산. 얘네는 뭐 예술 작품, 뭐 인간 중심 이런 거보다 크게 2가지를 비판을 하게 되는데, 현실 사회에 문제가 있다. 비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비판. 교회를 비판한다는 거는 중세 시대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 비판합니다. 그냥 뭐 교회 나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문학 작품이나 뭐 예술로서 표현을 하겠죠. 자, 문학 작품에는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신예찬. 자, 우신이 어리석을 우자예요. 신은 신이야. 어리석은 신? 즉, 요 내용 자체가 이 제목만 봐도 이것은 교회를 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교회 비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너무나 유명하죠. 유토피아,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세상, 막 그 뭐 금 같은 게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금으로 뭐 병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얘는 현실을 비판한 거죠. 현실
비판. 아, 나 현실이 싫으니까 이런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어. 라는 거죠. 이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사회를 뜻해요. 그래서 영화의 뭐 주토피아, 빨래방의 크린토피아, 이 토피아라는 거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많은 이제 상점들이 자기네를 이제 홍보하거나 영화 제목으로 쓰이거나 널리 이렇게 쓰이게 되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중에서 우신예찬 내용을 보면은요, 전부 다 누구를 혼쭐을 내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빠르게 읽어볼게요. 요즘 교황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떠넘기고 호화로운 의식과 즐거운 일만 찾는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이 어리석은 신이야. 어리석은 신 덕분에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교황은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의식을 주관하고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는 감독자 역할만 하면 충분히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황, 너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 바로 우신예찬의 내용입니다. 유토피아의 내용은요, 영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양떼는 경지, 가옥, 도시들을 황폐하게 한다. 지금 양에 대해서 좀 비판해요.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하는 곳에서 귀족과 신사, 심지어 수도원장들까지도 땅의 전 소유자들이 거두어들인 옛 지대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옛 지대가 그 땅에서 나오는 이득이죠. 그들은 경작용 농지를 남겨놓지 않고 모든 땅을 울타리로 둘러막아 목장으로 만들고 가옥을 헐어버리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농사 짓는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양털 파는 게 훨씬 돈이 되니까 땅의 주인들이 나 이제 농사 안 짓고 여기다가 양을 키울 거야. 그러면은 예전에 농사 지을 땐 농부가 필요했죠. 양을 키울 때는 그냥 양 지키는 사람 조금만 있으면 돼. 옛날 농부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을 내쫓고 양을 키우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농민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유토피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알프스 이북은 이탈리아에 비해 교회의 권위와 봉건사의 관습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교회의 권위랑 봉건사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현실 사회, 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했죠. 이렇게 책으로 비판하는 거죠. 네덜란드, 요거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우신예찬은. 교황과 성직자의 부패를 풍자했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양을 기르기 위해 지주들이 농민을 내쫓는 당시 영국 사회를 비판, 이걸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왜냐? 빈부격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 보면은 빈부격차가 없는 세상 이야기가 나와. 진짜 이상적인 생활이지.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신예찬에서 비판하고 인물은 교황이죠. 두 자료를 읽고 알 수 있는 알프스 이북의 특징은 뭔가를 비판한다. 사회와 교회의 문제점 두 개. 얘는 사회, 얘는 교회 문제점.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라는 작품인데 이 돈키호테는 주인공이 기사야. 근데 이 기사가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개그스럽게 나온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세에 우리가 기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 기사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간 거죠. 이런 게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큰 특징입니다. 미술은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해요.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부부의 모습이라든지, 사람의 일상 생활을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화가 꼭 외울게요. 브리헐이 있고요. 요 사람의 작품으로는 농민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농민이 결혼하는 모습이고요. 얀 반 에이크는 어떤 부부의 초상이 있어요. 부부의 초상, 부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작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브리헐의 농민의 결혼식 보이죠? 이렇게 농민의 결혼식. 이 얀반 에이크의 아놀로
피니 부부의 초상인데요. 우리헐은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했고요. 얀반 에이크는 현실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했고요. 유화기법을 개발하여 그림에 적용을 했는데 요 얀반 에이크 그림에서 되게 유명한 게 거울이에요. 이 거울에 뭐가 비춰졌는지 나중에 원본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주 신기한 게 저 거울에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봐. 자, 이제 계속해서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이 놀랍도록 발전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 그동안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뭐 태양이 돈다. 지구가 주인이다. 요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 이걸 지동설이라고 그러죠. 지동설. 얘는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철석같이 천동설을 믿었는데 두 사람의 과학자가 아닙니다. 지구가 돕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갈릴레이가. 갈릴레이는요. 그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단순히 가설이 아니라 증명된 사실로 좀 끌어올려서 훨씬 가혹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목성, 위성, 금성 변화 등을 발견해서 지동설의 결정적인 근거를 갈릴레이가 주장을 했죠. 대중에게는 놀라운 발견을 한 과학자. 하지만 이제 기득권 측에서는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험 인물. 그래서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네가 주장한 거 철회해라 라고 강요를 받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 그냥 가택연금 집안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갈릴레이가 재판장을 나오면서 이제 혼자 중얼거린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 어떤 기술이 발달됐냐면요.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합니다. 인쇄술. 활판 인쇄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인쇄술을 발견해서 인쇄술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책을 많이 찍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지식, 생각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또 화약하고 나침반의 개량으로 달라진 세상은 전쟁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기사들의 갑옷을 입은 전쟁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갑옷이라는 것은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화약이 발견되면서 갑옷을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자, 나침반이 개량이 됐어요. 그러면은 먼 거리, 그걸 원거리라고 그래. 원거리 항해에 활용이 되면서 더더더 먼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됐죠. 이게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인데 금화를 만드는 방식을 이제 응용해서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죠. 그가 발명한 활판 인쇄술은 여기서 포인트는 새로운 지식과 사상 보급에 기여했다. 활판 인쇄술로 많은 책을 짧은 시간 내에 찍어낼 수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종교에 문제점이 있다. 종교를 제대로 알려면은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이론에서 성경책을 보급하는데 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AI 기술이 하나 나와서 세상이 바뀐 거라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르네상스 수업을 마칠게요.